러시아는 2022년에 우크라이나로 진격했으며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전차 부대 중 하나를 동원했습니다. 그 전차 부대는 T-90M과 같은 현대의 경이로운 전차들과 T-72와 같은 소련 시절의 견고한 일꾼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가 압도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무능한 전술과 부끄러운 정보 실패,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방어 노력이 합쳐지면서 러시아군은 역사상 유례없는 전차 손실을 겪었고 여전히 자신들의 장갑 전력 우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오랫동안 전차로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군은 그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장비 중 일부를 생산하고 배치했습니다. 상징적인 T-34처럼 어려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했지만 자체적인 결함에도 시달렸습니다. 또는 파괴적인 셀프-프로펠드 건 152처럼 단 한 번의 정확한 사격으로 길을 가로막는 거의 모든 적 전차나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냉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소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거의 기이할 정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T-55와 같은 모델을 도입했는데 이 전차는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전차 중 하나가 되었고 세계 최초로 활강포를 장착한 T-62 그리고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소련군의 주력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T-72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전차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가 매우 강력하고 다재다능하며 격파하기 어려운 전차들을 만들어온 풍부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보유한 현대식과 소련 시절 전차의 막대한 비축량을 크렘린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구형 소련제 전차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보유한 엄청난 양의 전차와는 도저히 맞설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수많은 기관들이 이를 보고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러시아는 약 3,000대에 가까운 주력전차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군사창고와 기타 시설에는 수천 대의 전차가 추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전장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약 3,000대의 현역 주력 전차에는 앞서 언급한 T-72와 더 현대적인 T-80, T-90 모델과 같은 매우 강력한 전차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모두 적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장갑과 앞을 가로막는 어떤 세력도 파괴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춘 매우 유능하고 효과적인 전쟁 기계로 평가받았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방어선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를 이끌고 도네츠크 지역의 분쟁 지역뿐만 아니라 하르키우와 키예프 같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까지 진격하는 러시아의 공격을 선봉에서 이끌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막강한 전차 전력이야말로 푸틴과 그의 지휘관들이 신속한 승리를 자신했던 이유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강력한 전차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건물을 폭파하며 방어시설을 초토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군이 5개의 주요 축을 따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키예프를 포함한 주요 도시 중심지를 공격하면서 그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능한 많은 국민을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와 마을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것 사이에서 집중력을 분산시키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가 엄청난 전차 부대의 위력을 입증하며 처음 목표했던 바를 정확히 달성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이 한 평방마일씩 영토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봄이 끝날 무렵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은 단순히 느려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췄고 많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오히려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점령했던 땅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다시 탈환당했고 크렘린의 군대는 갑자기 수세에 몰려 대규모 전투 작전에서 소규모 돌격대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예프와 수미 주 북부 전선에서 철수하고
대신 동부 지역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손실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적이라던 러시아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수비대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초기 단계가 지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그렇게 효과적이었던 초기 전술로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소규모 보병 부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장갑차의 지원 없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땅을 점령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에서 말이죠. 거대한 기갑 사단과 파괴적인 주력 전차 부대로 상대를 압도하며 돌진하는 대신에 말이죠. 이 전략적 변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미 육군 출신 베테랑이자 저자인 브라이언 파워스가 작성하여 미 육군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의 분석에서 파워스는 러시아가 소규모, 주로 하차 보병 중심의 공격 작전으로 전환하게 된 여러 요인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의 급속한 확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장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양측 모두 전술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러시아가 주요 전선 지역에서 병력을 집결시키고 대규모 공격을 조직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도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가 주력 전차와 장갑차에서 극심하고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히 몇 대의 전차가 파손되거나 파괴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수는 분명히 수천 대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소스 정보 분석 그룹 오릭스 ORYX는 침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시각적으로 확인된 러시아 전차 손실이 4,300대 이상이며 장갑차와 보병 전투 차량도 8,700대 이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2021년 군사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될 당시 러시아는 2,800대에서 3,330대 사이에 운용 가능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파워스가 언급했듯이 이는 러시아가 전체 운용 전차 전력의 최대 143%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손실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겪은 가장 큰 장갑차 손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 또는 그 전신인 소련이 1946년부터 2022년까지 참전한 모든 분쟁에서 발생한 장갑차 손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총 손실 수치입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통계이며 확실한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9년에 시작되어 1980년대 내내 이어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련은 약 147대의 주력 전차를 잃었습니다. 1992년 러시아 몰도바 전쟁에서는 단 6대를 잃었고 제1차 체첸 전쟁에서는 192대, 제2차 체첸 전쟁에서는 23대를 잃었습니다. 러시아 조지아 전쟁에서는 4대, 도네츠크 전쟁에서는 약 100대를 추가로 잃어 총합 약 665대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전까지의 전체 전차 손실수입니다. 이는 2022년 이후 발생한 손실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가 잃은 전차 수는 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약 1만 대의 전차와 2만 대가 넘는 장갑 전투 차량을 파괴하거나 노획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수치들은 어느 정도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수많은 독립적인 오픈소스 정보 그룹, 기관, 그리고 분석가들 모두가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지뢰, 미사일, 그리고 기타 대전차 무기에 의해 수천 대의 전차가 전투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해서 말하자면 최근 오픈소스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저장고의 3,000대 미만의 전차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전차만이 현대 전장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은 노후되고 구식 모델이고 비교적 현대적인 T-80 주력 전차는 100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얼마나 소련 시절에 저장해둔 전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군은 파괴된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녹슬고 오래된 전차들을 먼지 쌓인 저장고에서 끌어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때로는 50년, 60년, 심지어 70년 이 넘은 전차들, 예를 들어 1940년대 후반에 처음 실전 배치된 T-54와 T-55 같은 전차들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이런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의 극적인 전차 손실에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데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의 장갑차 부대가 괴멸되고 러시아 병사들은 최소한의 장갑 지원만으로 전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자만심과 오만한 전술이 이후의 손실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모스크바의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쉽게 굴복할 것이고 극복해야 할 저항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 해방군을 환영하며 손을 흔들고 환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은 러시아 지도부는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 채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침공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정밀함, 전략적 정보 수집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더 강한 군대만으로 모든 저항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국기가 며칠 아니면 몇 주 만에 키이우 거리 위로 휘날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부분적으로는 초반에 많은 전차들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지역에 진입할 때 엄격하고 체계적인 대형을 갖추고 충분한 보병이 호위하며 측면 공격이나 기습을 막는 대신 러시아의 전차들은 종종 무작위적이고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최소한의 전술적 감동만 받고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포위되어 격파당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몇 주 동안에는 민간인들이 러시아 전차를 포획하거나 화염병이나 기타 임시무기로 공격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에 전 세계 동맹국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이 키이우의 방어자들에게 대전차 무기를 보내는 데에는 전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022년 4월에 약 5,000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보냈고 영국은 같은 해 3월 말까지 4,000기 이상의 차세대 경대 전차 무기, 즉 엔로를 지원했습니다. 이 강력한 로켓들은 탱크의 위쪽, 즉 더 약하고 얇은 장갑 부분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탱크를 손쉽게 전장에서 제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것 외에도 지뢰, 미사일, 포병 등 자체 대전차 시스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러시아 전차 부대를 기습하고 적의 전술적 허점을 모든 기회에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거의 모든 전체는 눈에 띄는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러시아 지상군의 주력 전차였던 T-72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전차는 매우 가볍고 제작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지만 엄청난 설계 결함이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사형선고 전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차는 악명 높은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전차의 탄약 저장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T-72의 탄약은 종종 포탑 안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포탑에 잘 조준된 미사일, 로켓 또는 드론 공격 한 번이면 전차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은 T-72에 완전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약점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공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전차 손실 중 상당수가 T-72A와 T-72B 같은 T-72 계열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마을, 도시, 방어 진지에 대한 최전방 공격에서 훨씬 더 오래된 전차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는 냉전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차입니다. 그 전차들이 만들어졌던 시절의 세계는 지금과는 매우 달랐고 그 전차들은 단순히 21세기 전장의 혹독함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오래된 전차들 중 상당수는 전투에 투입된 불운한 병사들에게 사실상 죽음의 덫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실전 배치되었을 당시에는 훌륭한 전차였던 T-62는 2020년대의 전투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차들을 지뢰, 드론, 포병, 미사일로 격파하는 자신들의 여단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현대적인 전차들이 이미 많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된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처럼 거의 쓸모없는 구시대의 유물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러시아의 최신형이자 가장 뛰어난 전차들조차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T-14 아르마타는 러시아 당국자들에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전차 중 하나 또는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막을 수 없고 억누를 수 없는 힘을 자랑하며 차세대 화력과 첨단 기술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우크라이나에서는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 전차는 단순히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경제가 어렵고 국방 예산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값싼 드론과 서방 무기에 많은 T-14 전차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죠. 러시아의 또 다른 이른바 최신형 전차는 T-90M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이 전차의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고 발표했으며 공장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의 신형 전차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전선과 점령지에서 T-90M 전차를 거의 목격하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이 전차들의 높은 제작 비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를 만드는데 400만 달러가 넘게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이러한 첨단 전차를 배치했다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하나씩 격파당하면 군사적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오래된 전차를 쓰든 새로운 전차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전차도 러시아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무엇을 내세우든 항상 그것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냈다는 점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드론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 어떤 분쟁보다도 드론이 지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을 폭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며 민간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주거 건물이나 기타 인프라와 같은 곳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려고 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치명적으로 변한 드론 부대를 동원해 러시아의 탱크와 장갑차 등 가장 중요한 군사 자산을 파괴하는 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의 막대한 장갑차 우위가 거의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탱크의 수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탱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탱크도 파괴하는 기술을 완전히 익힌 적과 맞서고 있으며 크렘린 지휘관들은 이에 대처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지적대로 러시아는 장갑 차량을 거의 자살에 가까운 정면 돌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 2대의 차량만 투입되기도 하고 오래된 탱크에 콜라 케이지, 임시 방편 장갑, 그리고 차량 측면이나 상단에 덧댄 금속판이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1인칭 시점, First Person View, 드론 공격과 드론 투하 탄약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육군 출신 참전용사는 훈련된 차량 승무원들의 협동 움직임과 전술 부대 대형이 이제 러시아의 전술에서 눈에 띄게 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크렘린의 장교들은 병사들에게 우크라이나 진지를 가능한 한 빨리 징역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전술은 종종 순식간에 혼란을 초래하곤 합니다. 파워스는 러시아의 전략을 실패하고 무의미하다고 묘사하지만 CSIS는 2025년 11월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술을 적응시키며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워스는 크렘린이 비효율적인 체계에 고집스럽게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실패한 방식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군은 말 그대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장갑차 없이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심지어 효율적으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달성되지 않고 있으며 진전은 여전히 더디고 성과는 미미합니다. 병사들은 탱크나 심지어 장갑차조차 지원받지 못하면 항상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신경 안 쓰는 듯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지휘관들은 계속해서 자원을 소모하고 병사들을 죽음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가졌던 막대한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헛된 공격과 의미 없는 임무에 시간과 목숨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이 시작됐을 때 자신의 전차 우위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뒤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러시아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크렘린의 한때 견고했던 전선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살펴봅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말이 이미 시작된 이유를 심층 분석해보세요. 진퇴양난에 빠져 앞으로 나아갈 곳도 없고 앞에는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전해지는 최신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희 최신 리포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